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건 필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용화폐 시대에서 이 통화량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다는 겁니다. 물가는 결국 엄청나게 늘어나는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그 화폐로 측정이 되는 게 자산의 가격이니까, 자산의 가격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 오른 걸 수도 있지만 화폐 가치가 떨어짐에 인해서 올라 보이는 거죠. 이 노동을 통해서 이 오르는 물가가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찍 장기적으로 우상향한 자산들을 모아가기 시작해야 되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장우의 비트코인 머니플랜입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컸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하락을 하면 우리가 두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장에 불안한 소식들이, 또 안 좋은 소식들이 같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더 불안함이 증폭이 되긴 해요. 비트코인을 투자를 할 때, 이거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저는 이제 그 장기적인 어떤 낙관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자산을 처음 볼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뢰를 하냐면, 비트코인이 ETF가 됐으니까 무조건 이거 되는 거야.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취급을 한대. 그리고 미국이 뭐 100만 개 비트코인을 사는 법안이 올라와 있대. 뭐 비트코인 액트 2025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이 뭐 상장사가 비트코인을 막 산대. 이런 이유들이 비트코인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핵심 근거로 자리 잡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뭐 이 자산을 사서 뭐 ETF가 돼서 그런 이유가 아니거든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유들 때문에 비트코인을 투자하신 분들은 그런 이유에 반대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비트코인 전략자산 법안을 통과 안 시키네. 비트코인 ETF가 순유입이 아니라 계속 ETF에서 비트코인 팔고 있네. 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MSCI 지수에서 이제 빠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네. 그러면 많은 자금들이 이탈하겠네.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을 접하면서 비트코인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그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장기 투자에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는 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조금 더 가파르게 오르게 한다든지 뭐 이런 이유나 이벤트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비트코인 장기적으로 이 자산이 반드시 살아남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을 조금 더 공부나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좀 필요할 수 있다. 비트코인이 진짜 필요한 이유는 사실 탈중앙성, 중립적인 자산, 그리고 압도적인 희소함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글로벌 통화 네트워크에서 활용이 되는 것, 그 누구도 어떤 국가도 이 비트코인을 셧다운 시키거나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탈중앙성, 이런 것들에서부터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그 얘기를 또 시작을 하다 보면 굉장히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겠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뉴스들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다,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은 저는 단기 투자 자산으로 접근하는 거는 원래부터 뭐 그렇게 쏙 좋은 거로 생각 안 했지만, 점점 더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뭐 단기적으로 뭐 올해 투자해서 내년 수익, 연초에 투자 연말 수익, 이렇게 기대하는 자산이 아니라 이 장기적으로 저축하는 전략을 세워서 활용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점점 더 거기에 적합한 자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어디에 활용하면 좋냐,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늘 뭐 비트코인은 노후 준비에 좋은 만큼 결국 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곳에 비트코인을 저축하는 전략을 쓰면 좋다라는 거예요. 긴 시간이 이제 주어진 것들은 뭐가 있냐면 자녀죠, 자녀.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어떤 돈을 마련해 줄 때 연평균 한 뭐 9%, 10% 정도 성장을 하는 미국 주식, 뭐 S&P 500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자산들보다 적어도 앞으로 10수년간은 월등한 수익률을 낼 자산이 비트코인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녀를 위한 비트코인 모으기 관점을 좀 볼 텐데, 자녀가 이제 목돈이 필요한 몇몇 시기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여러분 세 자녀가 있는데, 그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도 사회생활들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번 금액에서 일부를 같이 이제 분배해서 자녀 교육을 시키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나이대가. 근데 대학교를 보내고 또는 나중에 시집장가를 보내고
할 때는 보통 이제 사회생활에서 점점 더 수익이 떨어지는 시기와 맞물리긴 하거든요. 벌고 있는 금액에서 주기는 좀 목돈이 나가는 부분도 있고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잘 모아놨던 금액에서 좀 써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뭐 아직도 40대 중반이 좀 안 됐기 때문에 저보다 더 나이를 드신 우리 구독자님들은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 주제로 가볼 텐데, 요 주제를 또 하기 전에 왜 미리부터, 보다 일찍부터 장기적으로 우상향한 자산을 모아줘야 되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건 필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용화폐 시대에서 이 통화량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통화량이 줄어들면 사실상 이 모든 시스템이 붕괴가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이 계속 늘릴 텐데 얼만큼 티 안 나게 늘리는지가 중요하거든요. 특정 나라의 통화 가치가 무너지는 곳들은 티 안 나게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늘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짜장면 값 보면 지금 나오는 것처럼 70년대 100원이 지금 8,500원인데 저는 70년대 안 살았으니까 제가 82년생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20대 때가 2000년도 되니까 대학교 다니면서 짜장면 한 그릇 먹었을 때가 2,000원, 3,000원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대비해서 4배 정도가 올랐네요. 20년 상간에. 물가가 오른다는 겁니다. 물가는 결국 엄청나게 늘어나는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그 화폐로 측정이 되는 게 자산의 가격이니까, 자산의 가격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 오른 걸 수도 있지만 화폐 가치가 떨어짐에 인해서 올라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을 목격하고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제 노동 수입인데 최저임금만 보더라도 지금 최저임금이 이제 10,000원 넘잖아요. 근데 2016년도부터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짜장면 가격 한 그릇이 오른 것과 이 최저임금이 오르는 가격은 너무 큰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동을 통해서 이 오르는 물가가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찍 장기적으로 우상향한 자산들을 모아가기 시작해야 되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게 시간의 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어떤 자산을 쌓아준다는 것은 결국 시간의 힘을 선물하는 지혜라고 삼성자산운용에서 나온 가이드북에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너무 좋은 표현이라서 자료를 또 가져와 봤습니다. 시간의 힘을 선물하는 지혜인데 여기에는 비트코인이 없어요. 근데 비트코인을 뺀 나머지 자산들이 얼마나 시간의 힘을 가지면 많이 성장하는지를 보여준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물가는 2005년도 대비해서 56% 올랐어요. 20년 동안. 그리고 예금을 하면 연평균 한 3% 정도 이자 치면 81% 정도 오릅니다. 20년 동안. 서울 아파트는 이 자료로는 연평균 한 4% 정도 올랐어요. 4.2%. 127%가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대표 기업을 S&P 500 지수를 통해서 샀다면 연평균 10% 정도의 성장을 합니다. 602%. 여기는 이제 전통금융권이라서 아직 비트코인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저희는 알잖아요. 비트코인의 연평균 성장률이 과거에 어땠고 5년, 50%, 10년, 100% 연평균 성장률이요. 앞으로 5년, 10년, 15년 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적인 예상치를 말씀드렸었는데 모두 25%, 연평균 30%, 아주 보수적으로 하더라도 20% 이런 이제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산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장기적인 성장률이 높을 수 있는 자산이 비트코인이다. 그래서 원리는 똑같으나 우리는 이 자산에 비트코인을 대입해서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여를 할 때 자녀한테 물려주잖아요. 여기 기준이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이해하기 너무 좋으실 것 같아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자녀한테 이제 최대한으로 자산을 증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제 자녀 출생 직후부터 증여를 시작을 해가지고 10년 주기로 하는 방법인데, 미성년자는 10년 단위로 2천만 원까지가 비과세예요. 우리가 증여를 하더라도 비과세로 증여하는 게 가장 그래도 절세하는 방법이니까 합법적으로.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면 똑같이 10년 단위로 리셋이 되긴 하는데 5천만 원까지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래 그림으로 보면 태어날 때를 가정한 것 같아요. 2천만 원을 증여를 하면 비과세고요. 그리고 10년 지났잖아요. 그럼 또 2천만 원 또 증여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이니까 19세잖아요. 그러면 4천만 원까지를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 그리고 성인이 돼요. 19세가 넘어가. 또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또 5천만 원 증여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누적으로 증여하면 9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를 했네요. 그리고 또 10년, 31세 또 5천만 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죠. 31세 이후부터는 본인이 벌어서 또 해야 되니까 증여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총 합산 1억 4천까지를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현재 증여세 제도에 맞춰서 표현한 건데요. 이렇게 증여하면 좋죠.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증여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비트코인을 증여를 한다라고 할 때 그냥 목돈 형태로 일시로 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미성년자일 때 비트코인을 2천만 원 미만에서 사서 그거를 이제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거죠. 2천만 원 미만이다. 비트코인 한 번에 증여. 근데 우리가 또 그 목돈을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한 번에 또 사는 게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그냥 꾸준히 이렇게 사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꾸준히 적립식으로. 근데 그게 현재 우리나라의 방법으로는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꾸준히 살 수 있는 거를 자녀 이름을 이렇게 구분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래소 같은 경우도 미성년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이제 팁 중에 하나는 비트 세이빙 서비스를 그런 용도로 좀 활용을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서비스거든요. 여기서 코인원이나 빗썸 거래소 연결을 해서 본인 돈은 이제 거래소에 있고 비트 세이빙 서비스 통해서 적립식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적립 투자를 할 때 저금통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저금통을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자녀한테 매일 10,000원씩을 이렇게 사는 걸로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이땡아 이렇게 해서 증여 이렇게 칠게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요. 이렇게 저금통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하루에 10,000원씩 구매를 했기 때문에 거래소에 돈만 넣어두면 하루에 10,000원씩이 계속 구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매가 되다가 아까 2천만 원까지가 비과세잖아요. 그러면 평가 금액이 2천만 원 정도 된다. 한 뭐 1,900만 원 넘어선다 라고 할 때 이 평가 금액을 보고 구매 수량만큼을 자녀한테 비과세로 증여하는 것들 신고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자녀가 2명이면 뭐 이렇게 2개를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원리는 비슷하고요. 그리고 그 수량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면서 증여를 해도 되고 그게 원칙적이고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이제 요 수량만큼을 얼만큼 구매했고 요거의 지금 평가액이 얼마다. 요거 자체를 근거로 해서 증여를 하는 것도 가능을 하다고 이제 세무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이번 컨텐츠에서는 자녀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을 보다 일찍 증여하는 방법, 또 비과세를 활용해서 이거 좀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다음 컨텐츠에서는 대학 등록금 정도를 마련하기 위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괜찮을지, 그리고 군대에 있는 시기가 사실은 목돈을 모으기 되게 좋은 시기이긴 하거든요. 그 시간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하면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또 이어서 다음 컨텐츠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